함께하면 됩니다. 함께하면 됩니다. 함께하면 됩니다. 여러분 끝까지 함께 갑시다. 함께하면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윤석열이 내란을 일으킨 12월 3일 그 밤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고 부하들에게 지시한 조성현 수방사 경비단장 등 군인 14명이 헌법적 가치 수호 유공자로 선정돼서 포상을 받는다고 합니다. 박정훈 대령도 포함됐고요. 국방부는 위법 부당한 명령을 수행하지 않고 군인 본분을 지킴으로써 헌법적 가치와 민주주의를 수호한 장병을 선발했다고 밝혔는데 참 잘한 일입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이렇게 정신 똑바로 박힌 군인들이 아니었다면 윤석열 내란은 아마 성공했을지도 모릅니다. 특히 이번에 훈장을 받는 전 수방사 작전처장 김문상 대령은 그날 3차례나 헬기 진입 승인을 거부했습니다. 거짓과 어둠의 시간이 지나고 이제는 알곡과 가라지가 드러나는 시간입니다. 과연 조희대는 그 시간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30일 청문회에서 그 진실을 밝혀야겠습니다. 생방송 백운기의 정치 1번지 출발합니다. 여러분, 정어리몰에서 이번 추석 선물 준비해 주시라고 제가 계속 부탁드리지요.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대량 주문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전화 연결이 어려울 때 좀 더 편의를 제공해 드리기 위해서 이메일로도 주문 접수할 수 있도록 메일 주소도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전화 주문은 1551-3158 그리고 이메일 주소는 order@trade.co.kr입니다. 이번에 명절 선물 세트 정어리몰에서 많이 준비해 주고 계시는데 경기도 시흥시에 있는 상지사 배 세트를 95박스나 아이고 감사합니다. 상지사 지난번 명절 때도 우리 정어리몰 이용해 주셨던 것 같은데요. 그리고 동작구에 있는 위젠시 주택개발 주식회사 신고 배 세트, 언양 불고기 세트, 장어탕 세트 모두 35세트 주문해 주셨다고 그러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번에 첫 수확한 프리미엄 신고배 정말 좋은 상품인데요. 아주 이렇게 크기도 굵고 당도도 높고 고급 선물 세트 포장까지 돼 있는 좋은 상품입니다. 여러분 이번 추석 선물 꼭 정어리몰에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도 여러분 다양한 이슈로 여러분과 함께 중요한 내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슈들이 많지요.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가 30일로 잡혀 있는데요. 조희대가 과연 출석할지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 천대엽 법원 행정처장이 우원식 국회의장을 찾아왔더라고요. 왜 찾아왔을까요? 의장님, 뭐 꼭 나와야 되겠습니까? 뭐 어떻게 좀 안 될까요? 그러려고 했을까요? 오늘 이 내용부터 먼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천대엽 처장이 우원식 의장 만났던 화면부터 보시겠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정의의 최후의 보루로서 사법부 역할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높습니다. 왜 국민들이 사법부에 대해서 걱정하고 불신하는지부터 돌아보고 여기에서부터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첫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결자 해제해야 합니다. 개혁의 주체로서 법원이 사법개혁이라는 국민적 요구에 응답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그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법부의 독립성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매우 중요한 일이죠. 사법부로서는 이제 국민의 신뢰가 정말로 중요하다는 그 말씀에 저는 공감합니다. 지금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내란 재판에 대해서 헌법과 법률과 그리고 직업적인 양심에 따라서 그러면서도 신속하게 재판이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사법행정적인 지원 조치를 다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들을 여러 법원장님들이 주신 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정에 대해서도 제가 오늘 의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해당 중앙법원과 또 저희 법원행정처가
기울이고 있는 사후행정 지원적인 조치들을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예,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결자 해지해야 한다. 너네가 풀어라. 너네가 이렇게 만들었지 않느냐. 우원식 의장의 얘기입니다. 천대 법원행정처장 헌법과 법률과 직업적 양심에 따라서 한다. 그 얘기를 대법원장 앞에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조이대, 너 양심에 따라서 한 거냐? 우리는 그것이 궁금합니다. 오늘 함께 하실 세 분 패널 소개합니다. 장윤미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인규 정당 바로세기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현장에서 취재한 생생한 내용을 전해주실 CBS 이정주 기자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정주입니다. 취재 많이 했죠? 많이 열심히 돌리고 왔습니다. 뭐 취재했어요? 오늘 들려줄 만한 게 뭐 있어요? 한학자 총재 그 구속 영장 나온 비하인드. 네. 비하인드가 있어요? 네, 통일교 내부에 있더라고요. 야, 글쎄요, 너무 저 궁금하네. 사실 그거 좀 궁금했거든요. 네. 그럼 영장이 어떻게 해서 발부됐을까? 네네네. 조금 이따가 들어봅시다. 알겠습니다. 먼저 우원식 의장, 천대행정처장 만났는데 장윤미 변호사님 왜 왔을까요, 천대협처장? 그러니까 사법개혁에 대해서는 우리도 일단 협조를 하겠다는 취지로 의견을 개진하고 있는데 사법개혁 5개 아젠다는요, 이건 불협조 뭐 그런 게 아닙니다. 이건 국민적 여론이고 보면은 국민들께 정확한 법률 서비스를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재명 대표 사건 유무죄를 잘잘못 가리자는 게 아니에요. 그걸 잘못 판단했다는 게 아니라 그 과정이 너무 졸속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심지어 보수의 이 율사라는 사람들은 원래 대법원은 기록 안 읽어도 된다. 이거 국민들한테 어떻게 수용하라는 거예요? 내 사건, 내 인생이 달린 거, 대법원 3심제라서 마지막 어떻게든 심혈을 기울여서 의견 개진도 하고 증거도 취합해서 냈는데 원래 안 본다, 안 봐도 된다? 아니요. 이거 태생적인 한계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14명의 대법관, 1명은 법원행정처 업무를 봐야 되니까 배제되고 대법원장은 전원합의체 판결에만 심리에 참여합니다. 12명이 하는 거예요. 그 수십만 건을 매년. 그러니까 심리 불속행 기각. 우리 들여다보지도 않을 거야. 그걸 면하려고 이른바 도장값으로 몇 천만 원, 몇 억을 쓰는 거예요. 이게 제대로 된 사법 시스템입니까? 그러면 근본을 살펴보자. 그걸 늘리자. 이게 사법부를 옥죄는 겁니까? 이게 상권 분립을 해치는 거예요. 이런 마타도어에 더는 흔들려서는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이대가 지난번에 그런 얘기를 했죠. 세종대왕 얘기를 꺼내면서 세종은 법을 왕권 강화의 수단으로 삼지 않았다. 무슨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세종대왕 어록을 인용할 거면 세종대왕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다 찾아봐야죠. 지 유리할 때만 찾아서 그냥 써먹고 그런 식으로 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조이대를 뭐를 비판합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재판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도 가만두는 것도 그렇지만 말도 안 되는, 어떻게 그 수많은 그 내용을 읽어보지도 않고 9일 만에 파기환송을 시켰습니까? 그러면 세종대왕이 하셨던 말씀 가운데 자기 의견에 구애되지 말아라. 판결서 빨리 만들려고 하지 말아라. 다방면으로 따져보라. 이런 하교는 안 읽어봤습니까? 세종 13년에 세종이 신하들에게 법을 맡은 관리의 7가지 자세를 하교했어요. 조선왕조실록에 3844자로 기록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자기 의견에 구애되지 말아라. 두 번째가 선입된 말에 묶이지 마라. 그리고 부한해독 말아라. 구습에 얽매이지 말아라. 죄수의 쉬운 자복을 기뻐하지 말아라. 그리고 6번째가 판결서 빨리 만들려고 하지 말아라. 그리고 7번째가 여러 방면으로 따져보고 반복해서 구해낼 방도를 찾아라. 세종 얘기를 할 거면은 이런 것 9일 만에 그 파기환송한 것을 세종대왕이 보셨다고 하면 조이대 잘했다고 하겠습니까? 그나저나 신인규 대표님, 지금 30일 청문회가 잡혀 있는데 조이대 나올까요? 일단은 청문회에 그 출석은 안 할 걸로는 보여집니다. 뭐 동행명령이나 이런 걸 한다 하더라도 이 강제적으로 데리고 오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아마 청문회에서 조이대를 앉혀놓고 국회의원들이 국민들을 대신해서 지금 마땅히 물어야 될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이게 지금 물어질 것은 매우 좀 회의적으로 일단은 보이고 있습니다. 조이대가 안 나오면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저는 사실 지금 이게 제일 중요한 거는 전 국민적 여론을 더 모아나가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조이대는 탄핵까지 저는 열어놓고 가야 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정치인들이 국민들의 민심을 모으는 과정을 좀 간과하고 급하게 속도를 몰아나가면 그 탄핵은 결국 저는 성립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일반 검사들 탄핵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다 하나도 인용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도 조금 더 여론을 모아서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해서 탄핵을 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좀 아쉬움이 강하게 남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는 탄핵 사유가 저는 충분하다고 보거든요. 근데 문제는 헌법재판소는 정치적 사법기구이기 때문에 여론의 영향을 받는 겁니다. 그럼 더 많은 사람들이 조희대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런 자는 대법원장 할 수가 없다. 윤석열 내란 수계가 임명한 내란 인사 아니냐. 거기다가 하는 짓도 도덕성도 없고 편향성 때문에 이건 더 이상 우리 사법부를 맡길 수 없다. 라고 주권자들의 다수가 더 결단할 수 있도록 저는 좀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첫째도 여론이고 저는 둘째도 여론이고 셋째도 여론을 더 모아나가는 데에 저는 모든 지혜와 전략을 더 모아나갈 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유미 변호사님, 일단 출석을 안 하면 고발을 할 수 있게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조희대 대법원장을 고발을 하면 검찰이 수사를 합니까? 그런데 이제 공수처에서는 이미 이제 계류가 되어 있기도 하고 특검 수사도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이게 내란 특검에서 들여다볼 수 있는지 여부잖아요. 근데 특검 측에서는 좀 난색을 표한 게 이게 내란과 관련 사건에 대해서 특검의 수사 대상이니까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이 뭔가 이 내란의 연장선상에서 대선에 개입하려고 했다는 건 이제 정치적인 평가인 부분이고 법률적인 평가는 이제 연결고리가 흐릿하니까 그 부분까지 그러니까 법률적으로까지 가고 있지는 않은데 이걸 그냥 회피는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국정감사의 피감기관으로 대법원이 있습니다. 그때 보통은 형식적으로 대법원장이 나와서 이제 인사만 하고 인사말만 하고 들어가고 실제로 질의응답에는 법원 행정처장 등이 이제 대응을 하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넘길 수는 없을 겁니다. 이정주 기자님 취재해 보니까 민주당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지금 단순한 공포탄 같습니까? 아니면 실제로 출석 안 하면 고발도 하고 뭐 이렇게 조치를 취할 것 같습니까? 일단 그 신호탄은 이제 서영교 의원이 지난주에 한번 쐈는데 법원에서도 현재 한 2가지 정도 시그널이 있다고 이제 판단한 것 같아요. 네. 첫 번째는 통일교 한학자 총재 영장이 사실은 그 대다수 법조인들하고 이 정계의 관측은 이 1차는 기각될 것이다. 그리고 영장 재청구를 해서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제 이 텀으로 넘어가려는데 영장이 발부가 됐어요. 그거는 이제 정무적으로 조금 판단했다고 지금 해석이 되는 거는 현재 이 정도 상황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지금 사실상 대선 개입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는데 지금 한학자 총재까지 영장을 기각한다. 그러면 사법개혁 그 속도가 굉장히 빨라집니다. 그러니까 법원이 이제 영장 전담 판사가 이거를 의식할 수밖에 없었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다고. 그 사람 내심은 모르지만 현재 분위기가 그래요. 그래서 원래 한학자와 권성동과 이제 정원주 비서실장이 셋을 떼놓으려 했는데 오히려 비서실장은 영장이 청구 안 되고 총재만 들어간 거예요, 지금. 실세는 정원주 비서실장이거든요. 이제 지금 그런 그림이 펼쳐진 게 사법개혁의 부분에 대해서 법원도 현재 눈치를 좀 보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조희대 대법원장 문제는 사실 사인의 동설이 본질이 아니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저 끝단에 가면 우리가 사인의 동을 지금 만났냐, 안 만났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만났냐는 거죠. 예를 들면, 설사 100번 양보해서 안 만났다고 하더라도 이재명 사건은 내가 해결하겠습니다. 낭설일지언정 지금 그런 그 3, 4월에 그런 분위기가 나왔었거든요. 저도 사실은 법조계에서 그런 설을 들은 적이 있어요. 이제 취재원 건너 판사 출신 변호사가 얘기를 해줬는데 당시에는 확인이 안 됐으니까 기사는 못 썼죠. 근데 저희도 취재진이 설마 했었거든요. 근데 결국은 전원 회부된 다음에 9일 만에, 정확히는 이틀 만이죠. 이틀 만에 바로 처리했잖아요. 이런 지금 사실상 우리나라 역사에서 있을 수 없는 속도전을 펼쳤거든요. 그래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는 사실상 이번에 개혁의 물꼬가 튀었을 때 민주당은 이번에 이거를 무조건 매듭을 지어야 된다. 힘이 있을 때. 그리고 입장은 어쨌든 들어봐야 돼요. 가타부타 그 전압 판결에 대해서 속도전. 조 대법원장이 직접 입장을 밝혀야 됩니다. 근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조금만 부연을 더 하자면 지금 이게 굉장히 심각한 게 우리가 내란을 겪었거든요. 내란이라는 거는 국헌을 문란하게 하는, 그러니까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는 걸 우리가 내란이라고 하는데 이 내란을 복구하기 위해서 지금 특별검사도 하는 거 아닙니까? 그 특별검사도 하고 결국에는 재판을 법원에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법원이 헌법 수호의 의지, 이 무너져 내린 헌정 시스템을 어떻게 복구할 것인가에 대해서 마땅한 책임 있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책임 있는 일을 하기는커녕 지금의 사법부는 조희대 내란 인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결국에는 사법의 독립만을 앵무새처럼 외치고 있어요. 그럼 저는 만보양보해서 사법의 독립을 여기서도 흔들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다 존중한다고 치면 두 가지의 선결 요건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사법부가 그 독립을 주장할 만한 도덕성을 갖춰야 됩니다. 근데 지기현 재판장 룸살롱한 거 사진 나왔는데 여전히 대법원에서 해결 안 하거든요. 그럼 도덕성이 문제가 있으니까 독립을 요구할 지금 자격을 잃어버린 상태고, 또 하나는 편향성인데, 이 편향성 관련해서는 결국에는 윤석열에 대해서는 이익을 주고 이재명이라고 하는 정치적인 정적에 대해서는 손해만을 준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대표적인 게 지기현의 구속 취소 인용 결정과 조이대의 결국에는 대선 개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편향성에 아주 명확한 증거들이 넘치기 때문에 전 여기에 대해서 조이대 대법원장이 답을 안 하는 한은 이 사법의 독립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공허하다. 전 이 지지를 받기 매우 어렵다고 봅니다. 예. 조이대가 나오든 안 나오든 청문회는 열립니다. 그리고 청문회에 증인 참고인들이 열 몇 명이 있지요. 그 명단 혹시 한번 좀 띄워봐 주시겠습니까? 조이대 청문회에 나오는 증인들 참고인들 보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기현도 보이고요. 그리고 대법관들, 너네들 도대체 그때 어떤 식으로 그렇게 한 거야? 하고 물어보는 거고요. 그리고 참고인들도 있는데 저는 저 궁금한 게 왜 정규재 씨가 참고인에 들어가 있을까요? 저 물어보니까 예. 이제 정규재 그 그러니까 주필이 그 전부터 이제 선거법 관련해서 공직선거법 250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법리적으로 피력을 많이 했었어요. 예. 지금 이제 사실 요 문제는 저도 그 관련된 이제 논문도 찾아보고 저도 기사를 하나 썼었는데 단순히 지금 대법원 당시에 2심 끝나고 3심에 올라와서 속도전을 펼쳤다. 이렇게만 사람들은 알고 있는데 그게 본질이 아니에요. 공직선거법 250조는 사실 우리나라에만 남은 몇 안 되는 악법 중에 하나예요. 이 악법은 그러니까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을 이제 말했을 경우에 그 선거법으로 그 후보자를 처벌하는 이제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데, 예를 들면 OECD 국가 중에 토론 중에 휘발성 있는 말을 했다고 해서 후보자의 자격을 형사처벌을 박탈한 나라 단 한 나라도 없습니다. 게다가 그 대선 후보를 박탈한 나라는 역사상 없어요. 근데 이런 지금 악법을 우리나라만 들고 있었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악법을 적용시키는 기관이 검찰입니다. 사실 이거는 그 법도 법인데 체리피커처럼 검찰이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기소를 안 한 거예요. 같은 논리로 따지면 윤석열 같은 경우는 자기 장모 1원 한 푼 안 받았다 했잖아요. 선거 때 똑같이 허위사실 유포입니다, 그거.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자기 와이프 김건희는 4천만 원 손해봤다 했습니다. 아니었잖아요. 지금 결과 다 나왔잖아요. 그럼 윤석열은 왜 기소 안 했나요, 그때? 윤석열은 그렇게 따지면 선거법으로 진작에 탄핵됐어야 돼요. 하지만 이게 국민주권이 먼저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 사회에서 이 법을 그렇게 적용시키지 않거든요. 그리고 검찰이 이렇게 기소를 남용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제 정주필이 쭉 주장했기 때문에 본질적인 법안에 대해서 이제 부르는 것 같습니다. 어제 이제 30일 청문회 우리가 이제 지켜볼 텐데 조이대 지기현 나와야지요. 나와야죠. 그래서 진실을 국민 앞에 밝혀야지요. 만약에 안 나온다, 언젠가는 보게 될 겁니다. 어디서든지 반드시 보는 시간이 올 겁니다. 근데 저는 그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뭐 증인들이 출석하지 않으면은 이제 불출석에 죄가 있어서 당연히 고발은 필요해 보이고요. 더 중요한 것은 지기현과 조이대가 공직자 아니겠습니까? 세금으로 지금 예. 자신의 밥벌이를 하고 있는 공직자들이고 아무것도 아닌 게 공직자인데 본인들이 한 행동에 대해서 국민들이 따져묻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무슨 근거로 답을 안 하고 출석을 안 할 수가 있습니까? 당당하면 본인들이 잘했고 떳떳하면 나와서 충분히 설명할 수 있어야죠. 그러니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 설명조차 못한다라는 것은 뭔가 감출 것이 있어서 나오지 못하는 거 아닌가. 전 그 의심을 피할 수 없다고 봅니다. 자, 이렇게 조이대가 뒤에서 봐주는 것 같이 하니까, 그리고 지기현이 저렇게 세워라 내워라 재판을 하니까, 그리고 윤석열 안 나와도 버텨도 그냥 놔두니까 윤석열 그냥 구치소에 처박혀서 뭘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보석을 신청을 했어요. 풀어달라는 거죠. 택도 없는 소리죠. 그런데 이자가 지금 10차례 넘게 재판에 나오지 않고 있다가 보석 신문을 하는 그날 또 재판이 하나 있거든요.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재판이죠.
그러니까 신문 때문에 나오는 놈이 또 핑계는 이날 이건 또 뭐 내란 재판은 아니고 다른 재판인데 첫 번째 기일이니까 이거는 출석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참 뻔뻔하기 짝이 없는 자 아닙니까? 정말 수치심이라고는 1도 없고 졸렬하고 소인배의 극단과 극치를 보여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가 보석을 신청하면 판사가 그 보석의 이 인용률도 너무너무 낮을 뿐만 아니라 보석 인용해 주는 건 정말 원래 법적으로 풀어줘야 되는 게 있어요. 1심 뭐 이 재판 6개월 안에는 구속 기소된 피고인 같은 경우에 2개월씩 2번 갱신해서 6개월 안에는 유무죄가 확정되지 않으면 풀어줘야 되니까 그때 그냥 임박해가지고 조건 달아가지고 그냥 풀어주면 찝찝하니까 법원도 그때 아니면 거의 실무에서 풀어주지 않아요. 무죄를 쓰는데도 풀어주지 않더라고요. 저희 봤을 때. 그러니까 별도로 기일을 잡지 않아요. 그건 좀 특별한 경우고 재판할 때 거기에 얹어서 그냥 보석 왜 해달라고 하는 건데 이렇게 구두로 물으면서 그걸 그냥 보석신문 기일이라고 칭해요. 예. 그냥 원래 공판기일이랑 같이 얹어서 하면서. 그러니까 원래 보석신문 때문에 나오는 거야. 나 좀 풀어줘. 무슨 첫 기일이라서 나옵니까? 그러면 아니 내란이랑 특수공무집행방해 그건 불법이라면서요. 영장 받아가지고 그때 관저로 가서 집행하려고 했던 건 본인이 불법의 3배수라고 얘기까지 해놓고 그럼 내란이랑 왜 다릅니까? 왜 여기는 출석하고 여기는 출석하지 않는 거예요? 10번 이상 내란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던 그 문제의식과 지금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뭐 유죄 인정합니까? 그것도 아닌데 완전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 그러면서 판사님 봐주세요. 저 지금 눈도 안 좋고 몸도 아프고 뭐 당뇨도 있고 그러니까 저 좀 나가게 해주세요. 그러면 재판 잘 받을게요. 변호인 의견서를 보더라도 주거지 제한을 명하시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수용하면서 재판에 성실히 출석하겠습니다. 아니요. 성실히 출석하고 있습니까? 지금 온갖 재판에 온갖 수사에 나가지 않으면서 아니 특수공무집행 방해 재판에 나간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판사를 어떻게 설득할 겁니까? 궤변 중에 궤변 졸렬한 행태를 지금도 하는 거죠. 지금 건강 때문에 뭐 보석을 신청했다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요. 지금 건강검진 해보면 아마 구치소에 들어가기 전에 맨날 술 처먹고 그럴 때 비해서 건강이 더 좋아진 걸로 나올걸요? 뭐 아무래도 이제 술을 못 먹으니까요. 그래서 간 수치나 뭐 이런 거 훨씬 더 좋아졌을 걸로 좋아졌겠죠. 네, 보여지고. 근데 제가 보기에 일고의 가치도 없는데 이런 거 굳이 보석 신문을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피고인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절차들을 또 우리가 뺏을 수는 없으니까 당연히 뭐 신청을 하는 거는 우리가 말릴 수는 없는 건데 저는 이거는 판사 입장에서 일고의 가치도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뭐 필요적인 그 형식 절차만 지켜서 이런 건 빠르게 그냥 기각 처리를 하는 것이 훨씬 바람직하다. 이걸 가지고서 뭐 논란을 더 끌 필요가 없고 논란을 끌어봤자 윤석열 피고인에게만 유리하게 해주는 거기 때문에 저는 원칙대로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생무상님이요. 방송국에 부탁드립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불만이 많아요. 왜 윤석열 볼 때마다 깨끗하게 양복 입고 나옵니까? 빨간 넥타이 매고 얼굴 좀 보여주지 마세요. 그리고 사형수인데 왜 깔끔한 얼굴 보여줍니까? 그러니까 보석 신청한다는 개소리 하지요. 죄수복을 입은 꼴을 보여주세요. 인생무상님, 저하고 생각이 같은데요. 죄수복을 입은 모습이 있어야 보여드리죠. 제가 몇 차례 말씀드리잖아요. 이자가 왜 재판에도 안 나오고 왜 출석 조사에도 안 나오는지 아십니까? 수의 입은 모습 보여주기 싫은 거예요. 그냥 지난번에 헌재 나갈 때만 해도 대통령 신분이었으니까 머리까지 하고 빨간 넥타이 차고 나왔지 않습니까? 그 사진 계속 나오니까. 하기야 요즘에는 뭐 법원 나올 때도 뭐 평상복 입고 나올 수는 있다고 합디다마는 이번에 뭐 헤어드라이까지는 못하고 나오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보여주기 싫어서 그러는 거라서 못 보여드리는 거예요. 인생무상님. 우리도 답답해 죽겠어요. 그런데 보석신문하러 이거 나올 때 이때도 중계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중계 신청을 했다고 그러던데요? 네, 특검이 이제 법원에 촬영 허가 신청을 했고 예. 이미 특검 쪽에서는 윤석열의 이런 꼼수, 그러니까 10차례나 지금 거부했잖아요, 사실. 근데 이번에 나오겠다는 거는 이번에 이제 특수공무 집행방해 이 지금 1차 공판 겸사겸사 이제 보석까지 한번 자기가 실질 심사 받아보겠다. 근데 이제 목적은 보석이죠. 근데 윤석열 쪽 같이 모셨던 그 직전에 이제 검찰도 물어보니까 윤석열 스타일이 이미 좀 각을 잡아놓고 전략적으로 이렇게 하는 스타일이라고 하더라고요. 본인은 지금 뭐 그 전에 명예나 뭐 전직 대통령의 뭐 어떤 그런 자기의 체면 이런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그저
이렇게 해서 최대한 재판 끌고 불리한 진술 안 하고 빠져나가겠다. 이번에도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뭐 몰아붙이려고 한다고 그렇게 보더라고요. 강명자님이요. 오늘 김건희는 뽕머리 하고 나올까요, 아닐까요? 그러셨는데 오늘 오후에 또 김건희가 출석하는데 그것은 영상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요. 재판 시작하기 전까지는 찍을 수 있게 하는데 그러면은 김건희 모습도 우리가 처음 볼 수 있게 되고 윤석열은 결국 보석신문 하려다가 지가 이렇게 나오는 꼴만 보여주게 생겼는데요. 네, 창피만 당하고 끝나겠는데요. 저는 무엇보다 내란이라고 하면 지금 윤석열은 내란 수괴 혐의거든요. 그러면은 사형과 무기징역밖에 없고 우리 보석에 의하면은 보석 제도에 의하면은 보석 자체를 해줄 수 없는 대상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석을 신청해서 하겠다. 아니 그렇게 체포영장 집행에는 속옷만 입고 저항을 했던 사람이 참 부끄러움도 모르면서 본인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저런 모습이 정말 어떻게 참 대한민국에서 대통령 그리고 검찰총장 그리고 어떻게 검사를 지냈나. 저는 국민들께서 이제는 뭐 더 낼 화도 없을 정도로 많은 화를 내셨을 텐데 저는 뭐 본인만 창피당하고 끝날 일 아니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다음으로 넘어가지요. 보수형님 TV님께서 슈퍼챗 보내주시면서 요 며칠 정어리 TV가 시끄러웠지만 민주주의는 원래 시끄럽습니다. 함께 구독하면 100만 됩니다. 구독도 무료, 좋아요도 무료. 보수형님 TV님 감사합니다. 제가 요 며칠 또 좋아요, 구독 말씀 잘 안 드렸지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계속 좋아요 눌러주셔서 지금 동접이 17,000명 넘었는데 좋아요가 10,000명이 안 됐네요. 좋아요 잊지 말고 눌러주시고요. 혹시라도 구독 잊어버리고 보고 계신 분 있으면은요. 구독도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다음으로 이제 검찰 개혁. 검찰이 왜 없어져야 되는가. 이제 정부조직법 공포가 됐나요? 국무회의는 통과했는데. 통과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곧 해체되겠죠. 왜 해체가 돼야 되는지 너무나 보였죠. 그 당위성을 보여주는 장면이 국회에서 있지 않았습니까? 그 검사하는 태도 좀 보십시오. 김태현인가? 최재현. 최재현? 네. 그 자식 진짜 완전히 그 앉은 자세부터 다른 사람들은 그래도 맞아요. 국회에 나오면 좀 긴장하잖아요. 이렇게. 근데 계속 이러고 있더만. 네. 이러고 있고 마이크도 이렇게 딱 쳐드리고 마이크도 내 마음대로 못 놉니까 이러더라고. 최재현이 안다면서요. 네, 제가 아는 검사. 예, 아는 검사가 저희 대학 같이 동기예요. 예. 학교 다닐 때도 그렇게 싸가지가 없었어요? 학교 다닐 때 그 정도는 아니었어요. 학교 가기 전이었기 때문에. 검찰청 가서 이상하게 배웠나 보다. 싸가지 없는. 선배가 윤석열이니까 그걸 좀 잘못 배운 것 같아요. 네. 지금 보여주는 태도 보면 그래 너 같은 놈들 때문에 검찰이 욕먹는 거지 그런 생각 우리가 하지요. 그런데 그 수사관들이 이렇게 나와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김정민 또 뭐 맨날 해도 잊어먹어. 남경민, 남경민 네. 그리고 또 최성경 과장인가 그렇게 나왔는데 그 처음에 나왔던 두 수사관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는데 그 수사과장은 제대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바로 옆에 있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눈만 깜빡깜빡하고 어떻게 기억합니까? 기억 못합니다. 막 그러더라고요. 그 최선영 수사관 정확하게 얘기를 했어요. 한번 들어보시죠. 압수계에서는 원형 보존이라 함은 압수 현금에 대해서만 원형 보존을 그렇게 입력시킨 사람이 누구예요? 보통 이 압수수색을 들어가서 압수를 해온 증거 물품 중에 비닐 랩핑된 걸 함부로 훼손하거나 뜯나요? 수사관들이? 뜯지 않습니다. 아니, 그렇죠. 당연하죠. 네. 기본적으로 랩에 있는 이 지문이라든지 뭐든지 다 수사 자료이기 때문에 증거 자료이기 때문에 그러면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훼손하지 않는 게 수사관으로서의 기본 책무 아닙니까? 전 그렇게 배웠습니다. 지시를 받은 네. 건 있는 것 같아요. 원래 계장이 그렇게 일을 허술하게 합니까? 그때 저희는 비닐 뜯지 않았습니다.
압수해온 현금은 총 3가지 종류였습니다. 하나는 한국은행 비닐봉지로 묶여있는 돈 묶음이었고, 하나는 신한은행 띠지로 묶여있는 돈 묶음이었고, 하나는 고무줄로 묶여있는 돈 묶음이었습니다. 한국은행 비닐봉지 같은 경우에는 명백하게 5천만 원이라고 적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뜯어서 개수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1000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신한은행 띠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대로 띠지가 있는 상태로 손으로 직접 일일이 일정 매수마다 포스트잇을 붙여가면서 돈을 셌습니다. 압수계에서는 원형 보존이라 함은 압수 현금에 대해서만 저희 압수 실무자들은 거의 다 그런 방식으로 해오고 있었습니다. 압수 실무자가 지금 방금 깨졌잖아. 지금 최선영 직인 말에 의하면 개수가 불필요하다. 수사 담당하시는 계장님이시고 저는 압수만 담당하는 수사관이었기 때문에 그 수사 쪽이랑 수사해서 증거물을 보존시키면 그러면 증인이 다 망가뜨린다. 그 얘기밖에 더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장미 변호사님? 그러니까 지금 이제 틀은 그렇게 짠 것 같아요. 야, 내가 시키지 않았어. 그리고 너네들이 실수로 그렇게 한 거야. 그러니까요. 그렇게 이제 넘어가면은 이거는 다 돼. 그렇다고 해서 니를 누가 지금 뭐 우리가 봐주는데 이렇게 지금 짠 것 같은데 저는 저걸 보면서 저 김정민 수사관이 조금 판단을 잘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판단을 잘했다고 할 수는 없는데요. 그러니까 이 최재형 검사가 국회 나오기 전에 뭘 했습니까? 자기 알리바이를 올렸잖아요. 야, 내가 이렇게까지 지시했어. 이거 어떻게 했냐고. 그러니까 일선의 수사관들이 어떻게 했어요? 이거 당신 검사 잘못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중요한 증거면요. 압수계에는 현장에 나간 수사관들이 아니에요. 아주 기계적으로 이것을 보존 조치하는데, 왜냐하면 이걸 돈을 샌다는 말도 너 증거 훼손하려고 일부러 이걸 비닐을 뜯었어?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최근에도 이 수사 현장에서 금목걸이 이런 거 나오니까 막 인터셉트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샌단 말이에요. 새는 것 자체가 이상하진 않아요. 그러면 너무 중요한지 여부를 판별하는 건 현장에 나갔던 검사와 수사관들이에요. 거기서 책임을 지는 겁니다. 이런 띠지 그리고 관본권에 붙어있는 스티커 이걸 별도의 압수 목록에 증거물 순번 매겨가지고 훼손하지 말라고 적시를 했어야 돼요. 그게 기본인데 최재형 검사 그거 했습니까? 안 했어요. 그리고 내보낼 때 지침을 구체적으로 줘야 돼요. 이거는 훼손하면 안 되고 보존을 그대로 해야 된다. 그런 지침은 못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런 내부 지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서 얘네가 망쳤네, 훼손했네, 구겼네, 없앴네, 나는 몰랐네. 어떻게 담당 검사가 이런 비겁한 변명을 합니까? 아래 어떻게 보면 입사한 지 얼마 되지도 않는 그런 수사관들한테 책임을 온전히 떠넘기면서 아니요, 그거는 담당 수사관 그리고 그 담당 검사 그리고 부장, 차장 다 책임져야 되는 사안입니다. 근데 저는 일단 이 사건 자체에 대해서 이게 뭐 분실이냐 아니면 고의적인 은폐 훼손이냐 이제 요게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고의라 그러면 누가 지시했냐 누가 몸통이냐 이거 찾아가야 되는 건데 제가 그 진실에 대해서는 수사 영역에 맡겨놓더라도 이게 너무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사안 자체가 건진 사안이에요. 그러면 중요 인물 아니겠습니까? 첫 번째.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분실이든 은폐든 그건 밝혀져야 되는데 그 이후 사정을 한번 보면요. 너무 이상합니다. 일단은 저 김정민 수사관은 제가 보니까 1년 차라고 하니까 검찰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면 검찰 수사관 시험 요즘 굉장히 어렵거든요. 다 암기해서 시험 봅니다. 그러니까 머리 좋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최선영 수사관 정확하게 돈 매수까지 다 기억하거든요. 세 종류까지 다 기억합니다. 근데 본인만 기억을 못한다? 저 굉장히 의도적인 거짓말로 일단 보는 게 전 맞다고 봅니다. 거짓말.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최재형 검사의 문제가 심각한데요. 만약에 본인이 지시를 내렸는데 수사관이 잘못을 해서 분실로 저걸 훼손했다? 아니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보고를 해야죠. 근데 전혀 사후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인수인계 때 그 넘겨줬냐? 인수인계 때 넘겨주지도 않고 팀원들에게만 얘기했다고 했는데 그 후임 검사가 와가지고 3달 동안 그 내용을 모르다가 4월달이 돼서야 알게 됩니다. 그것도 외부에 제보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이 공직생활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보고를 안 하잖아요. 보고를 안 하면 전적으로 본인이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최재형 검사는 보고를 안 했다라는 그 부분 자체가 이해도 안 되거니와 모든 책임을 그럼 본인이 다 지셔야 되는 것이고 저는 저게 과연 실수로 커뮤니케이션의 미스로 저걸 다 분실했고 김정민 수사관이 기억도 안 난다? 그걸 누가 믿겠습니까? 전 저거는 통신 기록이나 관련자들 수사를 해보면 전 저거는 금방 밝힐 수 있는 사안이다. 전 그렇게 봅니다.
정필성님, 거짓말의 목소리는 지저분하고 진실의 목소리는 참으로 청명합니다. 우리가 그대로 느끼잖아요. 김박박디라라님, 기억도 안 나고 눈도 안 보이는데 공무원 시험 합격 어떻게 했나 싶습니다. 수사관들, 검사들 온 요양원 보내서 썩은 과일 먹여야겠습니다. 저렇게 하면 국민들이 믿어줄 거야, 믿을 거야, 이렇게 생각했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마음속에 그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다면 그런 거지 무슨 말이 많아. 아직도 그런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저는 저 청문회, 이제 입법청문회 보면서 아까 신 변호사님하고 이제 말씀하신 거 딱 하나가 제가 가장 인상 깊게 봤는데,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100번 양보해서 뭐 압수한 그 물품을 뭐 압수해서 영치기에 넘어가면서 이걸 뜯을 수도 있고 뭐 신입이 들어와서 잘못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후속 조치인데, 지금 최재형 검사가 본인 알리바이도 올렸지만 본인은 지금 이게 의도적인 은폐가 아니다, 이제 이 부분에서 싸우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건 의도적인 은폐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고, 본인은 이제 서영교 의원한테 그렇게 대답했지만 사실 이거는 우리가 의도적으로 한 거 아니다라는 것도 본인 주장이에요. 그걸 따져보기 위해서 지금 수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본인이 거기서 아니라고 해서 아닌 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설사 의도적이지 아니어도 그러면 이런 중차대한 사건을 지금 실수를 했잖아요. 그럼 일단 사과하고 고개를 숙여야죠. 그리고 본인이 부하 직원에 비해서 내가 총체적으로 책임질 테니까 어떠어떠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얘기는 안 했지만 의원들이 물어보니까 이러더라고요. 제 책임이고 제가 책임을 느끼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뒷단에는 이게 숨겨져 있는 것 같아요. So what? 그래서 어떻게 책임질래? 그러면 예를 들면 그 검찰청법이나 나와 있잖아요. 요 정도 실수에 대해서 뭐 감봉 맞을게요. 지금 요 정도 얘기하는 것 같아요. 본인은 내가 잘못했고 그래서 뭐 나 사과는 못하겠어, 그냥 징계 맞으면 되지. 사실 이 소리 하는 거예요 사실. 근데 그거를 입법청문회에서 했다. 사람들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지금. 그리고 본인이 말하는 실수도 실수인지 아직 안 밝혀졌어요. 이게 만약에 의도적 은폐면 이분은 이제 아까 그때 백경정이 말한 대로 이분들을 체포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제는 이제 범죄로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태도 자체가 이 검사들의 특유의 오만함이 이제 표출된 그런 장면. 그리고 저는 하나만 더 설명드리면, 저 김정민 수사관은 의도적으로 좀 기억이 안 난다고. 그러니까 예. 저것만은 기억은 자기가 하면 안 되는 무슨 이유가 있는 것 같아서 그건 저는 수사를 해봐야 된다는 거고, 우리가 과실과 고의 사이에 미필적 고의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될 줄 알면서도 그냥 감수하겠다라고 하는 걸 이제 우리가 미필적 고의 얘기를 하는 건데, 저는 저 최재형 검사 같은 경우는 보고를 일부러 누락한 건 맞습니다. 최소 최재형 검사의 주장을 인정하더라도 1월 9일인가요? 그 수사관을 질책했다라고 하는 그 바로 보고를 들어갔었어야죠. 그렇죠. 안 했거든요. 예. 그 보고 누락이 됐으니까 상부에서는 알 수가 없었겠죠. 거기서 한번 은폐가 나오고요. 두 번째, 저게 만약에 독자 제공의 형태로 외부의 언론에 안 알려졌다면 우리는 이걸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밖에서. 그럼 국민들은 이걸 따질 수가 없겠죠. 모르니까 못 따지겠죠. 그렇게 은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최재형 검사 입장에서는 보고를 안 했다, 그리고 국민들이 알 수 없게 만들었다, 이 두 가지만 놓고 봐도 저분은 뭐 저는 범죄 혐의가 충분히 성립하고도 남는다, 저 그렇게 봅니다. 김정민 수사관 검찰 사무직 합격했을 때 참 기뻤겠죠. 부모님도 매우 기뻐하셨을 거고. 공무원 요즘에 되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그 기뻐하고 왜 좋아하셨겠습니까? 우리 딸이 이제 나라의 녹을 받으면서 정말 공직자가 돼서 국민들을 잘 섬기는 그런 공무원 되기를 바라면서 기뻐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건 범죄 행위입니다. 범죄 행위에 가담하면 안 됩니다. 지금이라도 진실을 밝히고, 지금 이제부터 시작했잖아요. 얼마 안 됐잖아요. 제대로 공직자 생활을 해야지요. 김정민 수사관이 저런 태도를 보이니까 요 며칠 이런 루머가 돌았어요. 이제 막 요즘에 그 신상을 턴다고 그러잖아요. 김정민 저렇게 막 눈 깜빡깜빡하면서 거짓말 하니까 사람들이 찾아봤어요. 그랬는데 김정민이라고 하는 이름이 통일교 재단이 운영하는 선문대학교 신학과 출신이다, 이런 얘기가 한때 나돌았습니다. 선문대, 통일교가 운영하는 대학교죠. 문선명의 문선 합쳐가지고 선문대학교입니다. 근데 거기 신학과는 완전히 통일교 그 교리를 주입시키는 그런 데죠. 그래서 야, 저
김종민 수사관이 선문대 신학과 나와가지고 완전히 통일교 핵심인데 그래서 건진법사 관복권 이거를 은폐하려고 한 거 아닌가? 그런 의혹이 제기가 됐는데요. 최혁진 의원이 그걸 또 직접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아니라고 답하던데 아마 그건 동명이인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 장면 한번 보실까요? 그 혹시 그 선문대학교 신학과 나왔습니까? 처음 들어보는. 처음 들어보는 거예요? 아니에요? 선문대학교 신학과 아닙니다. 나온 거 아니에요? 네. 예. 아니 제가 제보를 받기를 우리 그 검찰에도 통일교 관계자들이 이래저래 들어가 있어가지고 이 사건 관련해서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제보를 받았는데 여러분들 중에 누굴까 싶어가지고 일단 질문을 했습니다. 한번 뭐 제가 계속 찾아보겠습니다. 건진하고 통일교와 긴밀한 사이니까. 예. 일단 뭐 직접 물어봤는데 아니라고 하니까 저것까지 거짓말하지는 않겠죠. 그렇죠. 설마 저기서 예. 예, 이미 저건 위증에 이제 포함되기 때문에 금방 확인할 수 있으니까 저거까지는 아닌데 통일교하고 지금 연관성이 좀 석연찮은 부분이 많긴 해요. 예, 특히 저 사건 같은 경우는 지금 2018년 당시에 이제 자유한국당 시절이죠. 그 자금을 조사하다가 관본권은 2022년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띠지를 떼고 2018년 거에 돈을 포함시키면 아 이걸 엮을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럼 최소한 윤석열은 빠져나가니까요. 어제 JTBC 보도를 보니까 통일교가 정말 전방위적으로 움직였던데 지금 권성동한테 뭐 돈 주고 뭐 이렇게 한 것 말고도 국힘의 경북도당위원장 하고 있는 김정재 의원에게도 후원을 이렇게 한 사실을 보도를 했더라고요. 보셨어요? 네, 저도 봤는데 뭐 이제 통일교 수사가 이제 한학자 씨에 대한 구속 영장 발부로 인해서 이제 급물살을 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뭐 서로 이제 자기 살자고 다 진실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제 이 불똥이 어디로 튀느냐 문제 아니겠습니까? 근데 결국에는 국민의힘의 권성동 의원을 비롯해서 결국에는 통일교의 돈과 조직 을 가지고 본인들의 기득권을 유지해왔던 정치인들이 이제는 뭐 밤잠을 이루지 못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은 충분히 했었던 거고 그 1차적인 대상으로 김정재 의원, 뭐 경북도당위원장을 맡았던 당시라고 해서 이름이 나왔는데 이제 앞으로 한 명 한 명 전 이름이 더 나올 걸로 보여지고요. 아마 이제 내란 그 김건희 특검에서 저는 통일교 관련 수사가 이제는 국민의힘을 정조준할 것이다. 저 그렇게 봅니다. 관본권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서울 양천경찰서 송지헌 수사과장이 청문회에 나와서 이제 더 이상 검찰 셀프 조사는 시키면 안 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참 당차게 얘기하더군요. 들어보시죠. 지금 관본권 띠지 사건 쭉 얘기를 보셨는데 검찰이 수사하는 게 맞겠습니까? 총평만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더 이상 셀프 수사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경찰에서 만약에 이런 일이 있으면 어느 정도 수준 징계 받습니까? 저희 경찰 공무원 징계령에 따른 징계 양정 기준에 의하면 이와 같은 내용의 경우에는 진상 확인을 소홀히 했고 보고를 결락했으며 사실상 인사 이동을 통해서 사건을 은폐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직무유기,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에 해당합니다. 또한 중요 증거에 해당하기 때문에 의무 위반 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요 증거 분실, 훼손 사실을 인식했음에도 이에 대한 보고나 진상조사 등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어서 파면 또는 해임에 해당하는 징계를 받게 됩니다. 네, 경찰의 경우에는 저렇게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경찰이 수사하면 저렇게 수사를 받고 검찰이 하면은 아무런 죄가 안 되고 지금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는 거죠. 검찰 논리에 따르면 그런 거예요. 똑같은 행동을 해도 경찰은 파면 해임되고 검찰은 그렇지 않다. 내가 보고 나 수사에 심지어는 띠지를 다 잃어버리고 없애뜨리고 나서는 수사에 자기는 자부심을 갖는데요. 왜 보고하지 않느냐고 했더니 나 나중에 수사 종결되고 보고하면 된다고 생각했대요. 이런 사람한테 수사 맡기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걸 들여다보는 걸 검찰이 해야 된다고요. 심지어 지금 이 남부경찰서, 그러니까 양천경찰서였네요. 이분이 이야기하신 걸 보면 경찰은 해임 내지 파면된다고 하잖아요. 검찰 징계법에 따르면 검찰은 법적으로 파면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검찰 징계법을 바꿔야 된다라고. 탄핵이 아니면 아예 그런 조치의 대상조차 되지 않아서 왜 다른 국가공무원들과 다르게 평가받느냐라고 했을 때 아니다, 이건 검찰을 옥죄는 거다.
이런 얘기 더 이상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정말 인상 깊은 게 띠지 잃어버렸다는 보도가 처음 나왔을 때 보수 인사분께서 검찰이 그냥 없애달라고 자처한다고 평가하시는 말씀을 듣고 이건 진보 보수의 문제도 아니에요. 검찰의 민낯을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국회를 예우하는 게 아니에요. 국회를 예우하는 이유는 국민의 대리인이고 국민이 선출한 자리이기 때문이에요. 거기에서 어떻게 이런 오만방자한 최소한의 자기 반성도 없습니까? 이게 자기 항변에는 도움이 됩니까? 검찰에는 도움이 됩니까? 아니요. 자기가 국회 나와서 그런 행태를 보임으로 인해서 검찰 동료들의 얼굴에 먹칠을 하고 들어간 겁니다. 근데 이게 그러니까 검찰이 뭐 해체를 당하게 된 그 자업자득을 분석해 보면 저는 뭐 일반화의 오류를 저는 이렇게 쉽게 하고 싶지는 않은데 좀 조심스럽긴 한데 결국에는 최재형 검사 같은 사람이 나오잖아요. 뭐 저런 사람이 한둘이 아니고. 근데 문제는 저런 검사들을 내부적으로 자정을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정의 실패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왜 검사만 그럼 탄핵으로 파면할 수 있게 해놨느냐? 준 사법기관의 독립성을 줬던 거예요. 근데 그 독립성을 가지고 지금 마치 지기현이나 조이대가 하듯이 자기들을 위해서 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해체를 당해도 싼 것이고 동료 검사들도 저걸 가지고 오히려 검사들이 화를 더 내야 되는데 검사들이 침묵하니까 그 운명인 것이고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럼 경찰은 선이고 검사들은 다 악당이냐? 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은 감정을 내려놓을 필요가 있다. 그래서 경찰에는요 이철규, 윤재옥 그리고 이만희 등등등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경찰과 검찰이 서로 견제와 균형과 감시하는 체제가 반드시 필요하다. 저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 아주 야무지게 이야기했던 그 송지연 과장 이분도 상당히 또 이력이 재미있더라고요. 유퀴즈에 출연했다. 네, 유명하신 분이요. 유명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막 이렇게 누구야 사람들이 찾아보잖아요. 봤더니 원래 꿈이 화가였고 대학교에서 미술을 전공했는데 외국 항공사 승무원도 했는데 승무원 생활을 하다가 동생이 보던 헌법책을 비행기에서 읽다가 너무 재미있어가지고 사법시험을 준비했는데 독학사와 학점은행으로 필요한 학점을 다 취득하고 사법시험 1, 2차를 한꺼번에 통과를 했다는 거예요. 야, 동차 3년 만에 합격은 합격을 진짜 대단합니다. 대단한 거죠. 동차 합격은 진짜 천재만 한다고 막 이러죠. 동시 합격. 네. 장유매 변호사님 동시 합격 안 했어요? 저는 아닙니다. 천재가 아니라서. 로스쿨은 동차가 없어요. 저희 한 번 시험을 보기 때문에. 야. 그래서 이제 그 사법시험 합격했는데 경찰 이렇게 간부로 들어간 거죠. 들어간 경감으로 이제 입사를 예. 한 거죠, 경찰에. 특채가 되는 거죠. 우리 그 이정주 기자님이 취재를 그동안 열심히 했다고 그러는데 또 뭐 취재해서 들려줄 게 있습니까? 아니 저는 이 통일교. 예. 네, 결국은 관본권 문제도 저 끝단으로 가면 지금 통일교 관련된 문제잖아요. 예. 원래 이제 한학자 총재에 대해서 교단 내부에서도 그 기각 가능성이 높다 이런 관측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전화를 쭉 돌려보니까 통일교 내부에 이제 한 2가지 정도의 그 균열이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 이제 삼남과 그 칠남, 예. 그 문형진 어머니와 이제 그 모녀 간의 전쟁이 격화되면서 사실 이번 그 구속 영장이 나온 것도 결과적으로 내부에서 반발 때문에 어머니가 이제 들어간 거다. 이게 이제 내부 중론이고 그 윗단으로 가면 뭐가 있냐면 통일교에 대해서 사실 저희 회사도 이제 취재를 해보면 CBS니까 그 종교적인 색깔이 있기 때문에 통일교 쪽에서 저희한테 취재에 잘 응하지 않아요. 예. 네, 특히나. 근데 저희 쪽에서 계속 단독 기사가 나오는 이유는 취재에 응해준다는 거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통일교 내부도 이제 그 문선명 사망 이후에 균열이 발생해서 내부에서도 예를 들면 이건 종교이기도 하지만 평생 직장도 줘요. 결혼도 시켜주고. 근데 더 이상 그런 조직이 아니란 거예요. 그리고 상부에 대한 소위 말해서 그 도덕적 타락? 여기에 대한 반감도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가장 1번 기수로 반기를 가장 크게 든 사람이 윤용호입니다. 사실 거기서 지금 가장 먼저 균열이 일어났고 윤용호로 픽업한 실제로 윤용호를 픽업하고 이걸 실질적으로 실세로 운영했던 사람은 이번에 영장이 기각된 정원주 비서실장이에요. 예. 이분이 픽업하고 이분하고 2023년부터 균열이 일어났더라고요. 그러면서 윤용호도 자기 살 길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보면 자금 전달할 때 그 재정 담당인 자기 부인에게 사진 찍어 놓잖아요. 보통 믿음의 사이면 사진까지 찍어 놓지는 않거든요.
예, 본인도 빠져나갈 구멍을 좀 마련해 놓은 거예요. 근데 그 한학자 총재는 지금 윤영호를 시켜서 본인이 국민의힘, 권성동, 건진, 그래서 윤석열까지 접근하려 했던 사실을 지금 부인하고 있는데, 윤영호 이 사람은, 진술이 굉장히 구체적이고, 사실 범죄 사실만 놓고 보면 머리가 굉장히 좋아요. 왜냐면 윤석열에게 이른 그 트랙을 어떻게 마련했냐면, 한 명은 건진으로 잡았고, 한 명은 권성동으로 잡은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의 당시 윤핵관 오른팔에 했던 권성동에게 접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그림을 그렸고, 한쪽으로는 건진을 잡은 거는 김건희 라인을 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에게 직격탄을 가는 오른팔 권성동, 김건희에게 접근하는 건진. 이 투 트랙을 접근했고, 뭐 이건 조금 이상한 말이긴 한데, 결과적으로는 그 트랙은 맞았습니다. 예. 이게 이제 범죄 사실로 끝나서 그랬지, 결과적으로 접근 방식은 그 윤영호의 전략은 맞아 떨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독대가 가능했던 거예요. 결국 윤석열도 한학자를 만나게 된 거죠. 당시 인수위 시절에. 통이동에서 만난 것도 그걸 성사시켰잖아요. 윤영호는 내부에서는 굉장히 능력을 인정받는 사람이었어요. 네. 근데 그 사람이 이제 돌아서면서 그 사람을 적으로 만들면서 통일교 전체 수사가 쫙 퍼지고 있다. 지금 이제 통일교 한학자가 구속이 되면서 일본에서도 상당히 좀 큰 관심을 불러일으키더라고요. 일본은 지금 지난번에 아베 총리 암살 때 그 아베를 살해했던 젊은 범인이 어머니가 통일교 신자인데 헌금을 너무 많이 갖다가 바쳐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아베가 통일교를 옹호하니까 아베를 암살했다 이렇게 진술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통일교 해산에 관한 재판이 일본에서 진행 중이기 때문에 큰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통일교가 이렇게 깊숙하게 국민의힘에 깊이 개입됐다 하는 것을 다 알게 됐지 않습니까? 권성동 그렇죠. 김건희 그렇죠. 또 김정재 그렇죠. 이렇게 이제 나오고 있는데 통일교 지금까지 밝혀진 것만 해도 12만 명이 당원으로 가입해가지고 이렇게 선거에 움직였다라고 하니까 그때 국힘에서 맨 처음 내놓은 논리가 우리가 500만 당원이다. 국민 5천만 명에 뭐 10분의 1이 500만이니까 그러면은 그 논리로 따져보면은 통일교 신자가 120만 명이니까 12만 명. 이건 산수로 당연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이제 말이 안 된다고 자기들도 생각했는지 이제 와서는 아니 종교의 자유를 갖고 있으면은 들어오는데 누가 들어온들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말이 된다고 보십니까? 신은규 대표님. 집단적으로 한꺼번에 들어와서 그 선거에 개입하려고 하는 의도가 명백하다면 죄가 안 됩니까? 우선은 입당을 강요하면 정당법에 입당 강요죄가 성립이 되고요. 그리고 정치 자금이 오고 갔다면 정치자금법, 그리고 경선을 방해했다라면 공직선거법이나 이제 업무방해죄 형법상 이제 이런 것들이 성립이 되는 건데 제가 예를 들어 드리면요. 주식 투자는 범죄가 아닙니다. 근데 주가 조작은 범죄예요. 여론조사는 죄가 안 됩니다. 근데 여론조작은 범죄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의도성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범죄의 범위를 가지고 일부러 조작을 들어갔다. 그럼 범죄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의 해설은 뭐냐면은 묻지도 않은 걸 그냥 일반론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 말도 맞는데 지금 본인들이 저질렀다라고 의심받는 범죄의 혐의에 대한 올바른 항변은 아니다. 이 말씀을 먼저 드리는 거고 이게 지금 통일교와의 유착이 상당히 오래 지속되어 왔는데요. 대선 경선 윤석열이 후보가 되는 과정에서도 지금 통일교가 당원들을 넣었다는 거고 홍준표의 증언에 의하면 종교 지배 정당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주의 힘이 됐다는 건데 거기에 이제 뭐 신천지, 전광훈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021년 10월로 우리가 되돌아가면요. 그때 당대표가 이준석 의원인데 그때 1,000원짜리 당비 납부 당원 제도를 만듭니다. 그렇게 해서 원래는 3달 동안 3,000원, 3,000원을 내야지 선거권을 얻는데 1,000원, 한 달만 당비를 내도 선거권을 부여해버렸거든요. 그렇다면 그 조직적인 당 대표의 결정과는 이게 관련성이 없을까? 이런 의심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도 똑같아요. 통일교도 지금 해산 위기에 온 것은 이게 일탈이 아니라 한학자라는 당 그 총재가 관여됐기 때문에 지금 조직적으로 보는 것이고 만약에 국민의힘도 당시 당대표였던 이준석 의원의 그 당비 납부 당원이라는 그 시건장치를 열어주는 그 행위와도 이게 통일교가 연관이 있다면은 이거 국민의힘은 위헌정당 해산 사유가
차고도 넘치는 겁니다. 그래서 전 이 부분까지도 열어놓고 반드시 수사가 이루어져야 된다. 전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요. 장현미 변호사님, 내란 가담뿐만 아니라 정치와 종교는 분리된다. 우리 헌법이 분명히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어긴 것도 위헌정당 해산 사유 아닌가요? 당연하죠.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되는 게 정당 해산의 사유고요. 통진당 해산 봤을 때는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물리력 행사로까지 나아가지도 못했어요. 이 비밀 회동 같은 걸 갖고 거기에 대해서 모의했던 부분이 그래도 너무 심하다. 이건 정당으로 존속할 수 없다라는 판단을 헌재가 내렸었던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국민의힘은 그 수위를 이미 훨씬 뛰어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개헌 국면에서도 헌재를 때려 부수겠다고 하는 현역 의원한테 징계 지읒도 꺼내지 못했던 정당이에요. 지금도 그 연장선상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 통일교 신자가 몇만인데 10%니까 그게 자연스럽다. 그렇게 자연스러우면 왜 수사를 막아서고 그렇게 물리력으로 저항을 했습니까? 그 이후에도 잘못된 압수수색이라고 왜 그랬습니까? 어차피 자연스러운 숫자가 나올 텐데요. 뭐가 두려워서 그렇게 했는지 묻지가 않을 수도 없고, 이런 민주적 기본 질서라는 건 기본적으로 정교분리 원칙이 왜 나왔겠어요? 종교 지도자가 굉장히 장악력이 높은데 거기에 정치까지 관여하게 되면 사람들의 민주적인 정말 기본 질서가 완전 와해되는 거예요. 그 어떤 문제의식을 헌법 속에 녹여낸 건데 그걸 반박하려고 종교 탄압이라고 이야기를 한다고요? 어떻게 강제로 매집하는 게 종교 탄압입니까? 강제로 매집하는 거 그 행위가 종교 탄압이면 탄압에 해당하겠죠. 신적 궤변으로 일변하고 있으면서 자기 반성에 최소한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이게 해산 사유인 거죠. 아니 그리고 저는 종교 탄압 얘기 나올 때마다 참 어처구니가 없는 게 누가 예배 못 보게 했습니까? 그리고 뭐 기도 못 하게 했습니까? 아니 그런 논리로 본인들의 범죄 혐의를 피하자고 하면요. 아니 그럼 전 국민들이 다 신학대 가죠. 다 목사 되고 다 종교인 돼가지고 범죄 수사망 다 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 종교 탄압이라는 것도 정확하게 종교 탄압을 할 때 써야 그것도 종교 탄압이 되지, 아무 때나 종교 탄압을 노래 부르면요 이거 진짜 양치기 소년 돼가지고 나중에 진짜 종교 탄압 당할 때 탄압이라는 소리 못 듣습니다. 진짜 아무 때나 쓰면 되는 그런 말이 아닌 겁니다 지금. 예. 윤석열이 신천지 도움을 받아서 대선 치른 거, 그것은 어느 정도 알려졌는데 이렇게 통일교가 깊숙이 개입했다는 거 이제 조금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통일교, 신천지 여기에 대해서 또 열심히 해주지, 천공이니 건진이니 뭐 말도 안 되는 또 점쟁이들은 왜 또 같이 섞여가지고 그러는지 이런 것들이 좀 다 드러나야지요. 자, 끝으로 이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살펴보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오세훈 시장이 아주 야심차게 시작한 게 한강버스지요. 지난 18일 첫 운항을 시작했는데 참 말이 많습니다. 세금이 900억 원 이상 들었어요. 그런데 그제는 가다가 강 한가운데서 갑자기 멈춰 섰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처음 시작하려고 그랬는데 팔당댐 방류하는 바람에 중단됐죠. 그랬다가 운항 재개를 했는데 하루 만에 또 고장으로 멈춰서고, 이걸 저는 그 한강버스 만든다고 할 때 아니 그냥 뭐 유람선 정도 뭐 이러면 좋지만 이걸 출퇴근용으로 쓴다, 가능할까 궁금했거든요. 아니 이게 마곡에서 막 잠실까지 가고 그러는데 버스로 가면은 1시간 안 걸리죠. 근데 이거 타고 가면 2시간 반 걸린다고 그러던데요. 네. 제가 이거 그래서 전화를 한번 좀 돌려봤어요. 네. 이 탄 사람들 인터뷰는 많이 나와서 서울시하고 이제 실제로 이걸 추진했던 일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더니 안에서 지금 오세훈 성토가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 서울시가 사실상 어떤 말이냐면 그 혈세가 이제 1,500억 원 투자했다는데 이거를 이제 겉으로는 주식회사 무슨 한강버스 민간회사다, 이거는 사업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그 내부에 이제 관계자들 좀 취재를 해보니까 이것도 거짓말하는 거예요. 이 1,500억은 뭐냐면 사실상 SH공사 출자금입니다. 그럼 이건 세금이에요. 예, 그거를 이제 한번 토스를 쳐가지고 마치 민간 자본이 지금 투자한 것처럼 거짓말을 치고 있는 거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오세훈 시장은 지금 답변이 뭐냐면 시민들이 판단할 거다 이렇게만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업은 우리가 보통 사업을 추진할 때는 사업의 목적이 있거든요. 첫 번째, 이건 출퇴근용이다. 두 번째, 이건 유람선이다. 유람선이면 유람선이 그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유람선에 맞는 용도에 쓰면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물어보면 출퇴근이라고 처음에 얘기를 했다가
이게 2시간 반 걸리고 출퇴근하는데 버스를 1시간 반 배차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그래서 사실상 유람으로 이용되고 있는 건데, 그러면 평일 낮 시간에 1시간 반씩 유람을 한다는 거는, 예를 들면 은퇴한 사람들이나 돈 많은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유람의 용도에도 안 맞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내부에서도 성토가 많고, 무엇보다 이거를 추진했던 사람들이 2명이더라고요. 본부장하고 과장? 그 2명이 이 일을 주로 전담했나 봐요. 나머지가 손을 뗐어요. 왜? 이게 분명히 나중에 감사 들어올 거다. 네, 감사 들어오고 그러면 유탄을 맞을 거라는 그 우려 때문에 내부에서 직원들이 손을 뗐다고 하더라고요. 서울 시민이 판단할 거다. 장유미 변호사님 서울 시민이죠?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저는 어제도 기사를 좀 봤는데 많은 분들이 자기 종종거리면서 원래 출근할 때는 막 가잖아요. 근데 뭐 빠르다고 하고 뭐 시간도 어느 정도 예측되는 부분이 있어서 했는데 멈춰서고 한참을 기다렸더니 막 제자리를 빙글빙글 돌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니 왜 이렇게 어떻게 보면 되게 주목도가 높은 사업이었잖아요. 저도 되게 신기하다. 시간 되면 한번 타보고 싶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준비가 되지 않았으면서 왜 빨리 했을까? 또 이 부분 뭐 선거를 앞두고 또 본인 이번에 재도전한다라고 하니까 굉장히 마음이 성급했던 거 아닌가라는 이런 인식이 들고 이제 좀 뭐랄까요? 항상 이제 졸속으로 행정하면서 굉장히 감정적으로 자기 직을 걸고 무상급식도 했던 그런 과오와 과거가 있던 정치인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높은 평가를 못 받는 것 같습니다. 우선 안전이 가장 중요한데 일단 안전에도 문제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뭐 안전에 대한 그런 불감증도 여전히 있는 것 같고요. 사실 그 이태원 참사의 책임이 오세훈 시장에게도 있기 때문에 전 그 부분도 강조드려야 될 것이고, 사실 서울시장이면요.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그 해결하려는 노력이라도 좀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니 지하철 문제가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매일 지옥철이라고 해가지고 서울 시민들 뭐 고통 겪은 게 하루 이틀 일이 아니고요. 그리고 강변북로 올림픽대로 매번 그냥 주차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지금 유람선을 가지고 극복할 게 아니라 좀 더 실효적인 고민들을 더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고, 그리고 저는 지금 서울시장이 이 서울시를 이끌어가면서 서울의 도시 경쟁력 내지는 이런 교육 문제 해결에 대해서도 관심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좀 미래 비전들을 놓고 서울시청을 운영을 해 나가야 되는데, 고작 한다는 것이 저 유람선 만들어가지고 저것 자체도 지금 부실과 여러 가지 이 국고 손실의 문제들이 나온다면은 저는 행정을 더 이상 맡을 자격이 없는 거 아니냐, 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착한 악마님이요. 운영비 연 200억, 수입은 연 50억. 그러면 그 나머지 세액은 어떻게 메꾼다는 거예요? 그렇죠. 적자 매년 이제 150억씩 나는 겁니다. 다 손실인 거죠, 손실. 그리고 제일 문제가 지금 엊그제도 이제 국감 자료 나왔는데 마을버스 환승하면서 이제 1,200원 나오면 600원 손실을 보고 있어요. 여기서 지금 1,500억 중에 1,000억만 써도 마을버스를 교통을 모세혈관처럼 운영할 수 있는, 그러니까 서울시의 교통의 목적은 서민들의 대중교통이잖아요. 서민들이 안전하고 신속하게 도착지까지 이동할 수 있는 그런 걸 마련해 달라는 거지, 겉멋 부리면서 한강에서 오전 11시에 배 타는 거를 사람들이 요구한 게 아니에요. 근데 오세훈 시장은 이제 무슨 세빛둥둥섬, DDP, 그러니까 뭐냐면 겉보기에 패션 정치를 한다는 비판이 많거든요. 보여지는 거. 예전에는 뭐 오변호사, 배변호사, 환경운동, 정수기 CF 뭐 이런 거. 그러니까 패션 정치, 이미지 정치, 한동훈, 오세훈 몇 명 있죠, 우리 정치에. 거기에만 빠져 있는 거예요. 전혀 마을버스 한번 타보지 않으니까 이 손실 이런 거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아니 저는요, 오세훈 시장은 오늘부터 매일 출퇴근 시간마다 9호선을 꼭 타세요. 매일 타보세요. 그거 얼마나 힘든지. 그러니까 시민들이 그렇게 고통 겪고 있잖아요. 아니 저도 개인적으로 하도 제가 지금 행정을 맡진 않지만 매일 고민해봐요. 이거 도대체 9호선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아니 시민들도 고민하는데 시장은 마땅히 고민하고 해결은 못하더라도 대안은 좀 만들어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고작 그게 저 배 띄워가지고 2시간 넘게 마곡에서 잠실까지 실어 나르면 누가 탑니까, 그거를. 물론 안전의 문제도 있고요. 그 적자의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 행정의 지금 ABC도 모르면서 어떻게 저런 사람이 지금 서울시장을 4번이나 했고 또 5번이나 하겠다고 꿈을 꾸는 것인지 참 가당치도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이제 공격을 하니까 오세훈 시장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거는 민주당에서 서울시장 출마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나를 공격하는 거다. 어떤 것을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기가 하고 있는 것이 정말로 순수한 의도에서 서울 시민을 위해서 한 일이었는가 돌아보고, 혹시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었는가 살펴보고, 이러이러한 것이 지적이 되면 그걸 듣고 시정에 반영하고 그런 자세를 가져야죠.
너무 폼 잡는데 좀 신경을 많이 쓴다 하는 인상이 있지 않습니까? 부산에서도 그런 적이 있었나 봐요. 부산이대인님 배 몇 명이나 탄다고. 오래전에 해운대에서 중앙동까지 출퇴근용 하려다가 유람선 된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없어졌어요. 배는요 주민증 보이고 적어야 됩니다. 침몰 위험 때문에. 부산에서도 이런 일을 한번 시도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있었군요. 그럼 부산에서 안 되면 다른 데는 또 하기 전에 왜 그게 실패했는가 이런 것도 좀 들여다보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자꾸 뭘 신규 사업들을 벌리지 말고, 이게 아까 이 기자님 말씀대로 패션 정치인 거고, 지금 가동되는 거나 좀 제대로 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 오늘을 살고 현실을 지내는 거고, 오늘도 지하철 얼마나 많은 분들이 그 정말 숨통 막히게 또 고생하시겠어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좀 깨닫고 느끼는 바를 가지고 행정에 접목을 시켜야지, 저기 구름 위에 떠다니면서 엉뚱한 아이디어나 가지고 하면은 결국 국민들의 문제도 해결 안 되고 돈만 쓰는 이런 이중의 낭비가 생기지 않습니까? 이거는 저는 행정을 담당하는 사람의 기본 자세는 아니다. 정말 시민들의 불편, 시민들의 고통, 거기에 함께하고 거기에 고민하고 집단지성을 이용하는 노력을 해야죠. 아니, 저한테도 9호선 아이디어 한번 물어보세요. 제가 아이디어 좀 드릴 테니까. 아니, 매일 타는 사람들은 그걸요 숨 막혀 가면서 고민한다니까요. 아,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결해야 나도 불편하고 우리 이웃도 불편이 좀 덜해질까. 근데 맨날 좋은 차 타고 다니면서 유람선 타는 기분으로 하루 매일 사나 보죠? 그렇게 사니까 저런 고민의 결과가 나오니까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패션 정치 얘기하셨는데 멋이라고 하는 것은 막 본인이 이렇게 해도 뭐 안 해도 드러나는 게 뭐도 아닙니까? 저런 것은 우리가 속된 말로 개멋이라고 그러죠. 똥폼이라요. 똥폼 전문가. 그러니까 그게 멋이라는 게 자기가 멋있어서 취한 건 진짜 멋이 없고 없어 보이고, 남들이 멋있다고 박수를 쳐줄 때 그게 진짜 멋이고 아름다움이죠. 우리 신인규 대표님 얼마나 멋있어요. 맞아요. 아니죠. 갑자기 신인규. 멋있죠? 아, 당연히 서울시장 혹시 생각 있으신가요? 아니, 근데 진짜 너무 답답해서 그래요. 아니, 진짜. 오세훈 시장이 공격할 것 같은데 답답해서. 신인규 변호사가 서울시장 출마하려고 나를 아니, 공격하는 그러니까 거. 기존에 하는 거나 좀 제대로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기존에 하는 거나 좀. 예, 오늘 1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요, 지금 법사위 너무 뜨겁고 궁금한 거 많지 않습니까? 조의대도 물어봐야 되고, 관봉권도 물어봐야 되고, 곽규택이도, 나경원이도. 그래서 오늘 박균택 의원 모셨습니다. 지금 법사위에서 아주 활약을 많이 하시는데, 여러분 2부도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자, 1부 함께 하신 장유미 변호사님, 신인규 대표님, 이정주 기자님, 다음 주에 뵙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